and we'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objective,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until it has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Based on the meeting today, I would tell you that I don't think it's likely that the committee will reach a level of confidence by the time of the March meeting to identify March as the time to do that. 네,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좋게 나와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 모든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말해서 조기금리 인하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죠.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증시와 채권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되는데요. 글로벌 경제 전문가죠. 오건영 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우리 연준 의장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금리 인하 뭔가 가능성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고용 지표가 그렇게 1월 좋게 나왔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지금 3월은커녕 5월도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낮추지 않을 가능성 높은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5월달 기준금리 인하 이제 시장에서 그냥 보는 확률은 현재 65% 정도 됩니다. 65%? 예, 현재 유지될 가능성이 35%라고 보고 그 다음에 65% 정도는 인하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아직도 높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어떻게 추세가 변해왔는지 보시면 좋은데요. 한 2, 3주 전만 해도 거의 90% 이상 5월에는 금리 인하 나온다. 이렇게는 보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65%로 낮아진 겁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3월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달 전에는 거의 9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5%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그게 확률이라기보다는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종의 설문조사를 한 그런 형태의 숫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네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큰 폭으로 좀 낮아진 이유 중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용 중에서 이걸 괴물고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괴물고용? 예, 저도 이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까지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하나 좀 이 배경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지표를 바라볼 때 여태까지 나왔었던 게 그거죠.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 내막을 보면은 별거 없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고용지표라는 게 지난주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발표,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게 1월 달 데이터를 갖다가 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발표를 해요. 그럼 1월 달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갖다가 2월 첫째 주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이 데이터를 그 전달에 했던 데이터를 한 번 더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리비전이라고 하죠. 그 수정 모델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지난 1년 동안 보면은요. 숫자가 잘 나왔다가 수정을 하면 그 숫자가 보통 다 낮아졌었어요. 수정은 낮아졌는데. 예, 11개월 연속으로. 그러니까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제대로 들어가 보면은 별로 아니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요번 달 거 말고 그 전달에 12월 달 데이터가 1월 초에 발표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 21만 개 정도 늘어난 걸로 나왔었거든요. 12월 21만 개로 나왔었는데. 예, 그 시장에서는 이것도 페이크다. 이거 줄어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요번 달 고용이 나오면서 지난달 것도 개정이 나왔을 거지 않습니까? 12월께 수정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게 올라간 겁니다. 더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11월 달 것까지 그 전달에 했던 것도 또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번 달 데이터가 시장의 예상에 거의 2배를 넘는 35만 개 정도가 나온 거죠. 이걸 보면은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도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조금 약점들은 보이지만 그래도 와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구나 이제 이런 걸 보여준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제일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고금리가 꽤 오랜 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 고금리가 언제 어떻게 뒤통수를 후려칠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조금씩 징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으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충격을 갖다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리 해놓자는 얘기거든요. 예방적으로. 근데 예방을 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너무 탄탄한 고용이 나오다 고용이 보니까. 계속 좋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괴물 고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지표가 뜨겁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높은 수준인데 왜 이렇게 고용이 꺾이지 않고 좋은 거예요, 미국 경제는? 일단 저는 좀 두 가지 정도의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11월 달, 12월 달부터 고용 지표가 다시 개정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11월 달 FOMC 때부터 파월은 이제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시사했어요. 그러면서 11월 달 초만 해도 금리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5%가 넘었었거든요. 그게 확 주저앉은 다음에 3.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금리가 확 미리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금리가 확 주저앉았고요.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예, 그렇습니다. 돼서.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죠. 그럼 금리도 낮아지고 주식시장도 강세를 보입니다. 이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자산 가격에 기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게 되죠. 그게 연말 시즌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연말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서비스업 사이드에서 소비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서비스업에서 채용한 사람을 자른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제조업 사이드에서의 경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도요? 네. 지금 미국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1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씩 둔화됐었던 제조업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번 고용 지표에서도 보면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서비스업에서 뜨거웠던 일자리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만약 제조업이 올라와 주면서 이거 버텨주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고용 지표가 향후에는 조금씩 둔화되는 건 맞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훅 주저앉은 다음에 이거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주저앉겠는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고용 지표가 나오고 있다. 특히 12월께 이렇게 더 수정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고쳐지는 건 참 드문 일이다 이런 건데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고 금리 인하가 미뤄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증시나 채권 시장은 별로 좋아하진 않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일단 채권 시장 반응부터 먼저 이 채권 시장이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거든요. 채권 중에서 2년짜리 국채 금리하고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있습니다. 결국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건요. 하루짜리 금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2년짜리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최근에 보면 2년짜리 국채금리가요.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현재는 4.4%를 넘어섰습니다. 화면상에는 4.37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온 게 오늘 아침에 이제 파월 인터뷰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서 4.4를 훌쩍 넘어서게 됐죠. 4.4를 2년짜리가. 그리고 10년짜리 국채금리도 현재 4.05를 넘어서 4.0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연준에서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빠르게 금리가 내려왔었다가 그 정도는 아니네 하면서 다시 돌려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금융시장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결국에는 대형주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달이냐 5월 달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연내 몇 번 정도 금리 인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몇 번? 네. 원래는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다가 지금은 5번 정도로 좀 줄어들었어요. 다만 시장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연준이 탄탄한 고용을 보면서 지금의 이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버티기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실물 경제에 강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하 안 하더라도 나중에 많이 할 거야. 하반기에 많이 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겁니다. 3월에 하든 5월에 하든 6월에 하든 무슨 상관이냐. 금리 인하는 많이 해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단기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그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너무 크게 흔들리는 것들 말고 결국에 향후에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 쪽으로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성장주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빅테크의 강세를 빅테크의 실적이 좋은 것과 같이 맞물려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결국은 횟수로 치면 그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장주 쪽에 자금이 몰렸다. 네네. 아까 제롬 파월 의장의 TV 네네.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번 연준에서 한 발표 이후에 뭔가 좀 내용이 달라진 게 혹시 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졌다기보다는요. 이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에도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금리 인하는 천천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3월에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후자가 훨씬 더 클리어하죠. 일단 3월의 기대를 갖다 확 낮춰버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시그널을 준 거냐면 이 CNBC에서 나온 이 방송 내용이 FOMC 다음 날 그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촬영이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틀어준 겁니다.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렇게 틀어서 나온 방송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걸 저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문에도 뭐라고 하냐면 레어하다는 케이스, 레어 케이스라는 얘기를 해요. CBS 60분 인터뷰가 상당히 드문 일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한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그럼 왜 드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 했을까?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은 연준에서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연준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너무 많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과하게 기대를 하는 거죠. 과하게 기대를 하면은 자산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이게 식으려고 하는 소비를 다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제압해야 되는 이제 연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1마일 요것만 쫙 뛰어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예고했었는데 시장이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해서 이 마지막 게임을 망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이걸 갖다가 빠르게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번 이제 메시지에서 보다 클리어하게 나타내 준 거죠. 연준 회의 이후에 바로 이루어진 녹화 촬영 CBS 60분에서 다시 한번 그런 신호를 분명히 보냈다. 네, 그렇습니다. 빨리 할 필요가 없다. 금리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자, 금리 인하 관련된 그렇고요. 이 지금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 있었던 지방은행 NYCB 이게 뉴욕 커뮤니티 은행인 모양이죠. 네네. 상당히 부실 우려, 상업부동산의 부실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다는데 갑자기 그 지방은행 위기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혹시 재현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위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 뭐 금융위기급의 그런 위기라기보다는 지방은행이 몇 개 더 파산할 수 있다. 요거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SVB 파산 이후에 사실 좀 조용해지긴 했지만 지방은행의 어려운 경제 여건은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요. 지금 지방은행들, 작은 은행들의 인수합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NYCB 같은 케이스도 이제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작년에 SVB를 겪으면서 예금자들이 예금을 할 때 불안한 작은 은행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은행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금 금리를 더 올려줘야 됩니다. 예금 금리를 더 올려주는데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땡겨온 걸 가지고 이 자금을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마진이 나질 않습니다. 그럼 기업 실적이 주저앉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NYCB의 기업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NYCB가 작년에 SVB를 그 시그니처 은행의 그 작은 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1,000억 달러 넘는 규모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미국 연준에서 작년에 SVB 사태를 보면서 1,000억 달러가 넘는 은행에 대해 가지고는 보다 많은 자본을 쌓으라고 자본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자본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자금을 갖다 배당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업 실적도 안 나오는데 배당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 준 것도 있어요라는 소식이 딱 들려오니까 이 삼박자가 동시에 맞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작은 은행들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1,000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 레벨을 갖다가 아슬아슬하게 건드렸던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NYCB의 약간은 좀 개별 은행의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방은행들의 그런 개별적인 위험도는 시장에 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체 시장에는요. 결국에는 이 작은 은행들보다는 큰 은행은 여전히 건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위기급의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점 조금 더뎌지면 늦어지면 미 달러 가치도 뭐 계속 강세를 지금 유지하게 될까요? 네, 이제 달러 환율도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제 연준에서 피벗 기대를 갖다가 불러 일으킨 다음에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졌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환율이라는 거는 성장하고 금리를 보면 됩니다. 미국의 성장이 강하고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세지거든요. 근데 미국의 성장도 둔화될 것 같고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보시면 미국 고용이 막 제가 조금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괴물 고용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세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금리 인하도 많이 못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다시 금리도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갖다 다 둔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큰 폭으로 내려갔던 환율이 다시 꺾여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330원대를 다시 한번 넘는 그런 형태의 높은 환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결국엔 현재까지는 이렇게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럼 미국의 성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되면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환율이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다라는 게 1번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 수출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에 대한 의존도도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은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도 둔화될 개연성이 있죠. 그러겠죠. 그러면 옛날처럼 공식처럼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원화 대비 달러 약세 이 공식이 향후에는 조금 좀 틀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그러네요. 과거 수준의 환율 우리가 뭐 1,100원, 1,200원대가 되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 환율로의 복귀가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원 달러 환율이 1,100, 1,200원까지 떨어지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다. 네네. 오랜 네. 시간이 필요할 거다. 네네. 마지막으로 일본 중앙은행 지금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곧 3월 임금 협상 춘투가 끝나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거라는데 그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일단은 가능한 얘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예. 2016년도 1월 달부터 사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8년 만에 이제 깨져나갈 거라고 현재는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갖다 좌시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위로 튀게 되고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너무 위로 많이 튀게 되면 안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를 해가지고 이걸 메워줘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활용 점정은 어디서 찍을 수 있냐면 일본은 이제 춘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제 네. 춘투라는 말까지 쓰는데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오면 좀처럼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탄탄하게 밑바닥을 받치면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건 임금 인상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봐야만 네. 이제 확인이 된다. 그게 이제 3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3월 달 내용을 확인을 하면 4월 달 이후에 아마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통화 정책의 변경을 기대할 수 있지 마이너스 않겠는가. 금리 시대에 종언을 고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봤네요.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